1954년 6월 4일 경상남도 충무현재 통영시에서 태어난 영화배우 정윤희는 청춘극장과 고교 얄개 등의 작품으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77번 아가씨, 꽃순이를 아시나요? 뻐꾸기도 밤에 우는가, 앵무새 몸으로 울었다 등으로 큰 인기를 얻으며 장미, 유지인과 함께 70년대 여배우 신트로이카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녀는 한국 영화 역사상 최고의 미인 중 한 명으로 꼽히며 대한민국이 사랑한 여배우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아시아 최고의 미모라는 찬사를 받았고 대만 방문 시 공항이 마비될 정도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또한 성룡은 그녀의 열렬한 팬으로 자신의 이상형으로 꼽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데뷔 초창기 정윤희의 연기력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운 외모와 높은 인기로 인해 감독들은 어쩔 수 없이 그녀를 기용해야 한다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980년 이두용 감독의 최후의 증인에서 빨치산 대장의 딸 역을 맡아 인상적인 연기를 선보였고 이듬해 임권택 감독의 만다라에서는 안성기와 함께 호연을 펼치며 연기자로서 성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둘러싼 루머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결혼 전 아이가 있다는 소문과 술집 작부 출신이라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1984년에는 중앙산업개발의 조규영 전무와의 간통 사건으로 한국 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조규영의 부인 박모 씨는 남편과 정윤희가 여러 장소에서 간통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정윤희는 경찰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았고 조규영과 함께 구속되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위자료 등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5일 만에 석방되었으며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같은 해 12월 정윤희는 조규영과 결혼하며 이처럼 그녀의 삶은 화려한 성공과 함께 수많은 논란과 스캔들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미모와 인기는 대단했지만 그 이면에는 복잡한 개인사가 얽혀 있었습니다. 1984년 유부남이었던 조규영은 1982년에 결혼하여 2살 된 딸과 4개월 된 아들을 둔 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8월 18일 새벽 3시 그는 배우 정윤희의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에서 그녀와 함께 잠을 자다가 아내 박모 씨와 처가 식구들에게 발각되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현장에서 경찰에 연행되어 구속되었습니다. 당시 조규영은 아내와 별거 중이었으며 이혼을 고려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윤희와는 최근에 알게 된 사이이며 아내와의 이혼에 윤희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박모 씨는 남편과 정윤희가 1983년 4월부터 관계를 맺어왔으며 일본 도쿄와 괌 등을 함께 여행하고 귀국 후에도 관계를 지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이에 따른 사진 등의 증거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즉, 자신의 결혼이 파탄난 결정적인 이유는 남편과 정윤희의 불륜. 조규영은 이에 대해 윤희와의 관계 때문에 가정 불화가 생긴 것이 아니라 집안에서 이혼 얘기가 나오는 등 가정 문제가 복잡하던 중 윤희를 만나 친하게 지내게 된 것이다. 당초 그 사람 전처는 고소하기 전에 7억 원의 위자료를 요구했다가 합의가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고소한 것이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결국 박모 씨는 절대 합의를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곧바로 합의를 하고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이로 인해 정윤희와 조규영은 5일 만에 유치장에서 만약 박모 씨의 주장이 사실이고 그에 따른 증거를 확보하고 있었다면 위자료를 더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 사건으로 정윤희는 방송국으로부터 출연 금지 조치를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사람들에게 이러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1984년 12월 24일 정윤희는 조규영과 결혼하여 그의 두 번째 부인이 되었고 이를 계기로 연예계를 영원히 떠났습니다. 이후 그녀의 폭기설이 돌았으나 남편과 시댁의 반대로 무산되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로 정윤희는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지낸 것으로 조규영에게는 원래 일남 일녀가 있었고 정윤희와의 재혼 후 아들 한 명을 더 두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들은 미국 유학 중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2011년 11월 22일 조군은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급성호흡 곤란을 겪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병원 측은 그가 급성폐렴으로 입원했으나 당일 밤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부검 결과 조군의 사인은 약물 복용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밝혀졌습니다. 검시소는 그가 약물 복용으로 심장마비를 일으킨 것으로 보이며 타살이나 자살의 흔적은 없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복용한 약물의 종류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검시국은 사인을 정확히 밝히기 위해 병원으로부터 조군의 시신을 인계받아 부검을 진행했습니다. 1차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이 약물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조군은 약물 복용으로 인한 심장마비 증세를 보였으며 타살이나 자살의 흔적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검시소 측은 해당 약물이 어떤 종류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로 독극물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4주에서 6주. 은퇴 후 약 30년 동안 평범한 삶을 살아오며 큰 굴곡이 없었던 드문 여배우 중 한 명인 그녀에게 말년에 이렇게 큰 불행이 닥치다니 참으로 안타까운. 한때 정윤이가 재벌과 결혼했다는 루머가 돌기도 했지만 실제로 조규영은 재벌 2세가 아니라 중견건설업체 오너 집안의 아들에 불과했습니다. 정윤이는 남편의 회사인 중앙건설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회사 지분 구조를 살펴보면 조규영이 12.95%, 그의 동생 조승규가 5.66%, 정윤이가 4.29%, 그리고 조규영의 형의 자녀인 조연주가 0.19%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윤이는 단순히 얼굴 마담 역할만 한 것이 아니라 조규영 가문의 안주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근 건설 경기 침체로 중앙건설의 상황이 그리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래 중앙건설은 1946년에 전라북도 전주 지역의 건설사로 출발했습니다. 1980년대 초 중앙하이츠 등의 브랜드 아파트를 처음 도입하여 한때 잘 나갔지만 지방의 악성 미분양 등으로 경영 부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1984년 8월 18일 새벽 3시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에서 조규영과 정윤이가 함께 있다가 조 씨의 부인 박모 씨와 처가 식구들에게 발각되었습니다. 당시 조규영은 1982년에 결혼하여 2살 된 딸과 4개월 된 아들을 둔 유부남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두 사람은 경찰에 연행되어 구속되었습니다. 조규영은 아내와 별거 중이었으며 이혼을 고려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윤희와는 최근에 알게 된 사이다. 아내와의 이혼에 윤희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박모 씨는 지난해 4월부터 둘이 관계를 맺어왔다. 일본 동경과 괌 등을 함께 여행했으며 귀국해서도 관계를 맺었다. 그에 따른 사진 등의 증거 자료가 있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즉 자신의 결혼이 파탄난 원인이 정윤이와 남편의 불륜. 이러한 주장이 오가는 가운데 대중들은 정윤이를 가정을 파괴한 불륜녀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경찰서에는 이들의 구속 여부를 묻거나 욕설을 퍼붓는 전화가 쇄도하여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었습니다. 조규영은 윤희와의 관계 때문에 가정 불화가 생긴 것이 아니라 집안에서 이혼 얘기가 나오는 등 가정 문제가 복잡하던 중 윤희를 만나 친하게 지내게 된 것이다. 당초 그 사람 전처는 고소하기 전에 7억 원의 위자료를 요구했다가 합의가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고소한 것이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결국 절대 합의하지 않겠다던 박모 씨는 곧바로 합의하고 고소를 취하하여 두 사람은 5일 만에 유치장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정윤이는 방송국으로부터 출연금지 조치를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인물들에게 이러한 조치를 취하곤 했습니다. 그 이후 일본 영화계에서 정윤이에게 러브콜을 보냈으나 그녀는 이를 잠시 검토하다가 일본 진출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1984년 12월 24일 조규영과 결혼식을 올려 그의 두 번째 아내가 되면서 연예계를 영원히 은퇴했습니다. 그 이후 컴백 소문이 돌기도 했지만 남편과 시댁의 반대로 무산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으로 정윤이는 자신의 생활에 만족하며 잘 지낸 것으로 보입니다. 조규영은 원래 일남 일녀를 두었고 정윤이와 재혼한 후 아들 한 명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은 미국 유학 중이던 11월 22일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급성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했습니다. 병원 측은 그가 급성폐렴으로 입원했으나 당일 밤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검시국은 사인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부검을 실시했고 1차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이 약물과 관련이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조 군은 약물 복용으로 인한 심장마비 증세를 보였으며 타살이나 자살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검시소 측은 약물의 종류를 알아내기 위해 추가로 톡국물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결과는 4주에서 6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은퇴 후 약 30년간 평범하게 살아온 그녀에게 말년에 큰 불행이 닥쳤습니다. 한때 정윤이가 재벌에게 시집갔다는 루머가 돌았지만 조규영은 중견 건설업체 오너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정윤이는 남편의 회사인 중앙건설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지분 구조는 조규영 12.95%, 조승규 5.66%, 정윤이 4.29%, 조연주 0.19% 등입니다. 그녀는 단순한 얼굴 마담이 아니라 집안의 안주인으로 당당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근 건설 경기 침체로 중앙건설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원래 전라북도 전주 지역 건설사로 출발한 중앙건설은 1980년대 초 중앙하이츠 등의 브랜드 아파트를 처음 도입하여 한때 잘 나갔지만 지방의 악성 미분양 등으로 경영 부진에 빠졌습니다. 현재 자산 총계는 1,380억 원이지만 부채 총계는 3,959억 원이며 2014년 1사분기에 매출액 52억 원, 영업손실 19억 원, 당기순손실 3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결국 중앙건설은 회생 절차를 화려한 무대 뒤에서 빛나던 그녀들, 그러나 그들의 삶엔 늘 특별한 후원자들이 존재했습니다. 아빠뻘 재벌 회장님들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여자 연예인 T.O.P.O. 과연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로맨스일까요? 아니면 세간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또 다른 드라마일까요? 이 목록에 오른 이름들은 모두 재벌 회장님과의 인연으로 인해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지만 그 사랑이 낳은 결과는 결코 한편의 아름다운 동화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협박, 소송, 그리고 대중의 곱지 않은 시선 속에서 그들은 과연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었을까요? 지금부터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봅니다. 5위는 김정민입니다. 김정민은 첫 번째 남자친구로부터 영상은 절대 함부로 찍으면 안 된다는 인생 교훈을 얻은 사람으로 5위에 올랐습니다. 아저씨를 좋아하는 독특한 취향 덕분인지 그녀는 주로 중년 남성과 얽힌 관계로 이목을 끌었죠. 19살이라는 나이에 커피 프랜차이즈로 성공가도를 달리던 김정민은 커피스미스의 대표 손태영에게 깊은 애정을 받았습니다. 20살 꽃다운 시절의 손 대표는 그녀에게 오피스텔, 침대, 고가의 명품, 생활비까지 물심양면으로 지원하며 키다리 아저씨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동화 같은 이야기는 김정민이 갑작스러운 이별 통보를 하면서 비극으로 전환됩니다. 상처받은 손 대표는 자신이 그녀에게 쏟아부은 모든 금전적 지원을 되돌려받겠다며 협박에 나섰고 심지어 동영상 유포를 언급하며 위협하기에 이릅니다. 김정민은 1억 원으로 사건을 무마하려 했지만 손 대표는 만족하지 못하고 10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진흙탕 소송 끝에 손 대표는 징역 1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김정민은 꽃뱀이라는 오명을 쓰며 이 싸움은 결국 승자 없는 결말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김정민의 주장은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녀가 첫 번째 남자친구 오모 씨와의 채무 문제로 얽혀 있었던 사실이 밝혀진 것이죠. 김정민보다 8살 연상이었던 오 씨는 그녀가 자신을 떠나 손 대표와 관계를 시작하자 과거 찍어뒀던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연애 기간 동안 제공한 1억 원을 갚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결국 이 1억 원은 손 대표가 대신 처리하며 둘의 관계는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손 대표의 사업이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반대로 김정민은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그녀는 손 대표마저도 손절하며 그가 제공했던 10억 원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게 됩니다. 여기에 손 대표는 사생활 동영상이 있는 척하며 그녀를 다시 협박했지만 이미 첫 번째 남자친구에게 동영상으로 곤욕을 치른 경험이 있는 김정민은 철저히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동영상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설령 있더라도 얼굴이 찍히지 않았다는 확신 속에서 김정민은 손 대표의 협박을 역이용해 공격에 나섰고 결국 손 대표는 역풍을 맞고 말았습니다. 한편 그녀가 첫 남자친구로부터 얻은 유일한 교훈이라면 적어도 영상은 절대 함부로 찍으면 안 된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현실과 도덕 사이에서 그녀는 어떤 깨달음을 얻었는지 여전히 의문으로 남습니다. 4위는 심은하입니다. 드라마 마지막 승부에서 청순한 이미지로 학스타덤에 오른 그녀는 고등학생 시절에 이미 20대 후반 남성과 동거했다는 충격적인 과거가 드러나며 성남의 전설적인 여자라는 타이틀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청순한 외모와는 거리가 멀었던 그녀의 과거는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고 그런 심은하는 현재 배우 정호영과 약혼까지 했었죠. 워커힐 호텔에서 결혼식 예약까지 마친 사이였지만 대부분은 심은하와 파혼 후 정호영이 이영애와 연을 맺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다릅니다. 이영애가 산소 같은 여자라는 슬로건과 함께 데뷔하기 전부터 이미 정호영과 만나고 있었으며 그 사이에 끼어든 것이 바로 심은하였다는 게 중론입니다. 목석 같을 만큼 착하기만 했던 이영애와는 달리 고등학교 시절부터 제법 날렸던 심은하는 다른 여배우들에게선 보기 어려운 독특한 매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 알싸한 매력에 빠진 정호영은 결국 이영애 대신 심은하를 선택하게 되죠. 약혼과 결혼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지만 9살 차이의 오빠라던 정호영이 사실은 21살이나 많은 아버지뻘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며 상황은 급변합니다. 더불어 정호영이 초혼이 아니라 재혼남이라는 사실까지 폭로되면서 결국 약혼은 파혼으로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착한 이영애는 여전히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후의 이야기는 모두가 알고 있는 대로 이영애는 산소 같은 여자가 아닌 인내심 같은 여자로 남아 정호영과 재회하게 됩니다. 심은하의 과거와 선택은 결국 그녀를 논란의 주인공으로 남겼을 뿐이었습니다. 3위는 플러팅의 여왕 클라라입니다. CF 하나로 청순한 이미지의 정점을 찍으며 단숨에 연예계의 핫한 아이콘으로 떠오른 그녀는 명실상부한 광고계의 블루칩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녀의 성공을 누구보다 반겼던 이는 다름 아닌 소속사 일광폴라리스의 이규태 회장이었습니다. 1세대 무기 로비스트로 이름을 날리고 불곰 사업으로 유명했던 그는 클라라에게만큼은 친할아버지처럼 다정한 모습을 보이려 애썼습니다. 다른 연예인들의 스케줄은 매니저들에게 맡겼지만 클라라만큼은 이 회장이 직접 일정 관리를 하며 각별히 챙겼습니다. 게다가 수천만 원짜리 명품백을 아낌없이 선물하며 마치 손녀를 위해 퍼주는 할아버지 같은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하지만 그 훈훈한 관계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갈등의 시작은 클라라가 이규태 회장으로부터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하면서였습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한 회장이 젊고 아름다운 클라라에게 지나치게 관심을 보였다는 여론이 형성되며 이 회장은 순식간에 주책을 부리는 노인네로 낙인찍혔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이 회장 측에서 그동안 클라라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하며 뒤집혔습니다. 공개된 메시지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내용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클라라가 언더웨어와 비키니를 입은 사진을 먼저 보내며 플러팅을 적극적으로 했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선물을 사달라고 조르는 메시지를 꾸준히 보냈고 이 회장은 그저 점잖게 답장한 것뿐이었습니다. 이로써 성적 수치심을 주장하던 클라라의 주장은 산산이 부서졌고 그녀는 전략을 바꿔 이번에는 공갈 협박으로 방향을 틀며 소송전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녀는 소송을 취하하며 이 진흙탕 싸움은 흐지부지 끝났습니다. 이 싸움에서 정말 더럽혀진 건 누구였을까요? 플러팅의 장인 클라라일까요? 아니면 친할아버지 역할을 자처했던 이규태 회장이었을까요? 2위를 차지한 인물은 바로 과즙세연입니다. 그녀는 필리핀 원정에 이어 이번에는 미국 원정 의혹까지 떠안으며 연이은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필리핀 원정 폭로로 인해 곤란한 처지에 놓였던 과즙 세연은 나도 뭐든 할 수 있다는 비장한 다짐과 함께 열렬한 팬들을 끌어모으는데 성공했습니다. 이 기세로 그녀는 1년에 무려 30억 원 이상을 벌어들이는 파키아급 인플루언서로 성장하며 논란을 마치 발판 삼아 인기를 쌓아 올렸습니다. 그런데 과즙 세연의 이름을 전국적으로 알리게 만든 결정적인 사건은 바로 방시혁과의 미국 동행 영상이었습니다. 평소 독설가로 악명이 높고 미니진에게도 가혹했던 방시혁이 과즙 세연과 함께한 순간만큼은 마치 로맨틱 영화의 주인공처럼 수익 가위로 탈바꿈한 것이죠. 하지만 이 사건은 과즙 세연을 지지하며 별풍선을 아낌없이 날려주던 팬들에게는 씁쓸함과 배신감을 안겨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논란을 발판 삼아 상승세를 이어가는 동안 팬들은 내 돈으로 저런 데까지 갔구나라는 자조 섞인 한탄을 삼켜야 했습니다. 결국 과즙 세연은 논란과 의혹을 자신만의 스타일로 활용해 성공 가도를 달렸지만 그 과정에서 남은 것은 상처받은 팬들의 실망감과 씁쓸한 뒷이야기뿐이었습니다. 1위는 이규태 회장의 특별한 애정을 받았던 이코코입니다. 걸그룹 블레이드와 코코소리의 멤버로 연예계에 발을 들인 그녀의 매력을 가장 먼저 알아본 이는 CJ 왕족 이재환 회장이었을 것입니다. CJ 이재현 회장의 친동생으로 한때 CJ 파워캐스트의 수장을 지냈던 이재환 회장은 현재 재산홀딩스 회장직을 맡고 있는 말 그대로 로열 패밀리입니다. 하지만 그의 행보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와는 전혀 무관해 보였습니다.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들에게 남자친구와의 연애 기간, 집에서 만나는지 여부를 묻거나 머리를 묶어보라는 황당한 요구를 한 것은 기본.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면접이 아니라 예능 프로그램 오디션 같은 상황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비서로 채용된 후에는 노골적으로 남자친구와 헤어져라는 압박을 가했으며 불합격자에 대해서는 200만 원 주면 데려올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천박한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기행으로 가득한 이재환 회장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는 바로 이코코였습니다. 이 회장은 CJ 계열사 대표를 동원해 이코코의 연예계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코코는 CJ 계열 프로그래밍 환승연애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관계는 오래 숨겨지지 못했습니다. 이재환 회장과 이코코가 주고받은 사적인 문자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단순한 팬심이 아니라 남녀 관계라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나이차가 많은 두 사람의 열애로 볼 수도 있었겠지만 언론은 냉정하게도 스폰서 관계 여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결국 이코코는 어머니 친구 소개로 한 번 식사했을 뿐이며 어르신이 개인적인 카톡을 보내 예의상 답한 것뿐이라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 관계가 단순한 오해인지 아니면 이재환 회장의 일방적 집착이었는지는 끝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재환 회장의 과거 언행과 수많은 논란을 되짚어보면 이코코의 해명에 신빙성이 더해지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한편으로는 로열 패밀리라는 타이틀을 가진 회장이 보여준 행동치고는 지나치게 치졸한 짝사랑 아니었을까요? 부모의 역할을 소홀히 하면서 자식의 명성을 이용해 개인적인 채무를 쌓고 연예인 자녀를 괴롭히는 부모가 많다는 사실에 개탄스럽습니다. 어쩌면 남들보다 못할 수도 있는 것이 부모라는 직책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이러한 무책임한 부모를 만나 어려움을 겪은 연예인들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는 한고은입니다. 2018년 한고은과 관련된 인터뷰가 공개되며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피해자는 1980년 한고은의 부모의 요청으로 은행 대출을 위해 담보를 제공했다가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소장을 받았고 그제야 부모를 찾아 헤맸지만 이미 이민을 떠난 뒤였습니다. 그는 이로 인해 서울 미아동에 있던 건물이 법원 경매로 넘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한고은은 자신의 아픈 가족사를 고백하며 부모와의 관계가 거의 단절된 상태로 결혼식과 어머니의 장례식 때 단 2번 만났을 뿐 20년 넘게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한고은은 아버지가 미국으로 이민을 간 이후 가족을 등한시에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졌고 그녀는 극심한 어려움을 겪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이후 그녀는 부모와 완전히 독립해 한국으로 돌아와 스스로 생계를 책임지게 되었고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15살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해
아버지로부터 아무런 지원을 받지 않았으며 오히려 돈을 요구하는 가족들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며 살았습니다. 데뷔 후에도 아버지와 관련된 문제로 촬영장에서 협박을 받거나 채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학창 시절에는 일본산 미니 컵라면 하나로 끼니를 해결했으며 스프를 반씩 넣고 물을 여러 번 부어 양을 늘려 먹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타바스코 소스를 공짜라서 사용하며 버티던 이야기를 웃으며 남편에게 털어놓는 모습이 방송에 송출된 적도 있었습니다. 이는 그녀가 얼마나 힘든 시절을 보냈는지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고은은 아버지와의 문제를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피해자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문제를 최대한 신속히 해결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해 친지를 통해 아버지의 연락처를 알아냈고 피해자에게 이를 전달하며 만남을 요청하거나 필요한 부분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또한 거듭 사과의 말을 전했습니다.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포기한 사람이 초래한 일로 인해 한고은이 억울하게 이미지 실추를 겪는 상황에 대해 많은 네티즌들은 그녀를 옹호하며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와 무책임을 이겨낸 그녀의 삶을 안타까워했습니다. 5위는 가수 장윤정입니다. 대한민국을 다시 트로트 열풍에 빠뜨린 전설의 가수 장윤정. 당시 그녀는 누구보다 많은 행사를 소화하며 상당한 부를 축적했으리라 예상되었지만 현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가 10년 동안 피땀 흘려 벌어들인 100억 원대의 재산은 모두 그녀의 어머니에 의해 탕진되었고 심지어 10억 원의 빚까지 떠안게 된 사실이 드러나 수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겼습니다. 장윤정은 부모님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은행을 방문하다가 비로소 자신에게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간 자신이 벌어들인 돈은 모두 가족이 관리했기 때문에 본인은 자신의 소득이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도 몰랐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녀의 수익은 남동생이 터무니없는 사업 확장을 위해 낭비하거나 어머니가 도박으로 날려버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를 알게 된 장윤정은 결국 금전적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이후 그녀는 이 사태를 수습하고 채무를 갚기 위해 집까지 처분하고 뇌졸중으로 쓰러져 반신불수가 된 아버지를 직접 모셨습니다. 그러나 가족이라는 이름 때문에 모든 것을 묻고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 다시 일어섰습니다. 문제는 지원이 끊기자 동생과 어머니가 그녀를 끊임없이 괴롭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동생은 방송 인터뷰에서 입을 열면 누나가 다치고 입을 닫으면 회사가 다친다며 어설픈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윤정에게 남편 도경환 외에 다른 남자가 있었다는 둥, 그녀가 어머니를 미행하고 강제로 정신병원에 가두려 했다는 둥,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퍼뜨려 누나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려 했습니다. 다행히 그들의 황당한 주장에는 아무런 증거도 신빙성도 없었고 여론은 오히려 장윤정을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모자의 괴롭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참다 못한 장윤정은 결국 억대의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그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더욱 가슴 아픈 건 그녀가 당시 임신 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임신한 딸에게 해서는 안 될 행동을 저지른 그녀의 어머니는 백엠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고 이후에도 지인에게 4억 원을 빌렸다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간암 말기 진단으로 가석방되었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가족이라는 존재가 가장 큰 축복이지만 장윤정에게는 한때 가장 큰 시련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4위는 차혜련입니다. 주상욱과의 결혼 후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고 있는 듯 보이는 차혜련도 과거 아버지로 인해 상상 이상의 고통을 겪은 인물 중 한 명입니다. 차혜련은 무려 10여 년간 10억 원이라는 막대한 빚을 대신 갚았지만 그녀의 아버지는 여전히 딸의 유명세를 악용해 사기 행각을 이어가며 피해자들을 양산했습니다. 결국 2015년 그녀의 아버지는 사기죄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는 처지가 되었는데요. 이에 차혜련은 과거부터 아버지의 빚을 계속 떠안아왔다고 고백하며 피해자들에게 머리를 숙여 사과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조차 두려웠다며 한 빚을 갚고 나면 또 다른 빚이 기다리고 있는 악순환 속에서 살았던 고통스러운 나날을 털어놓았습니다. 더 기가 막힌 사실은 차혜련이 19살 때 아버지의 부도로 인해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 살게 되었고 그 이후 아버지와 왕래조차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왕래 없는 아버지를 위해 10억 원 이상의 빚을 대신 변제해야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많은 이들에게 충격과 안타까움을 안겼습니다. 이쯤 되면 도대체 이 아버지를 끊어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어질 정도입니다. 3위는 조여정입니다. 조여정은 2018년 피투 논란에 휘말려 곤욕을 치른 바 있습니다. 바로 그녀의 아버지가 14년 전 고향 지인에게 3억 원을 빌린 뒤 지금까지 갚지 않고 연락을 끊었다는 폭로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조여정 또한 큰 비난을 받았는데요. 알고 보니 그녀의 아버지는 오래전부터 채무 문제로 가족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었고 그 여파로 조여정의 부모님은 이미 이혼한 상태였습니다. 그 이후 아버지와는 완전히 연락이 끊긴 상태였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조여정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전하며 해결을 위해 직접 나섰습니다. 아버지와 연락조차 닿지 않는 상황에서도 그녀는 피해자를 만나 수중에 있던 3천만 원을 위로금으로 전달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사실상 남이나 다름없는 아버지였지만 단지 자신을 낳아준 사람이기에 대신 사과하고 책임을 지려 한 것입니다. 한편 김혜수는 어머니와 얽힌 금전 문제로 더 심각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린 시절부터 연예계에 몸담은 김혜수의 이름을 팔아 수년간 주변 지인들에게 돈을 빌렸고 그 빚을 딸에게 떠넘겼습니다. 2012년 김혜수는 자신의 전 재산인 170억 원으로도 해결할 수 없을 만큼의 어머니 빚을 갚았다고 하니 그녀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상상이 어렵지 않습니다. 결국 김혜수는 지칠 대로 지쳐 어머니와 큰 갈등을 겪었고 모녀 관계를 단절하기에 이릅니다. 하지만 이런 결단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금전 문제는 2019년까지 이어졌습니다. 어머니는 김혜수의 명의를 이용해 양평에 타운하우스를 짓는다며 또다시 돈을 빌렸고 피해자들은 김혜수의 이름을 믿고 돈을 내어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김혜수는 더 이상 어머니의 빚을 갚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고 공식적으로 제 이름을 믿고 돈을 빌려주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발표했습니다. 부모를 돕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던 그녀는 반복되는 비상식적인 상황에 결국 모든 관계를 정리하게 된 것입니다. 김혜수는 어머니의 빚 문제로 너무 힘들어 연예계 은퇴까지 고민했지만 다행히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재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과거 연인 유해진과의 결별에 어머니가 개입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팬들의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바쁜 일정 때문이었다고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김혜수의 어머니가 두 사람의 교제를 극렬히 반대하며 음식을 거부하고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서로의 마음은 있었지만 어쩔 수 없이 이별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여정과 김혜수의 사례는 가족이란 이름 아래 책임을 떠넘기는 비상식적인 행동이 자식에게 얼마나 큰 상처와 피해를 줄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여실히 보여줍니다. 2위는 박보검입니다. 박보검은 어머니를 일찍 잃고 어린 나이에 아버지의 빚을 떠안게 되기까지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났습니다. 현재 유명 인사가 된 지금도 그의 삶은 여전히 논란과 소문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박보검은 평온한 사생활을 유지하려 하지만 기상천외한 소문에 자주 휘말리곤 합니다. 특히 송혜교와 송중기라는 황금 커플의 행복을 파괴한 제3자로 오해받은 사건은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박보검의 현재 밝고 미소 짓는 모습을 보면 그가 어려운 어린 시절을 겪었다고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는 1993년에 태어나 세 남매 중 막내로 어렸을 때부터 행복한 가정에서 피아노를 배우고 여러 차례 해외여행도 다녔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그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박보검이 4학년 때 어머니를 잃고 10살의 어린 나이에 큰 상실감과 허전함을 겪었습니다. 성장하면서 어머니가 곁에 없는 삶의 공허함을 느끼며 많은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감정이 풍부하고 가족을 향한 사랑이 깊은 그는 방송에서 어머니를 잃은 이야기를 할 때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로 인한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2008년 그의 아버지는 사업을 위해 큰 빚을 지고 아들 이름으로 책임을 지게 했습니다.
당시 15세였던 박보검은 이 빚을 전혀 몰랐고 사업 실패로 빚이 8억 원 약 16억 돈까지 불어났습니다. 결국 아버지가 빚을 갚을 능력을 잃자 채권자들은 박보검을 찾아왔습니다. 신인 배우였던 그는 어떻게 해서도 그 큰 금액을 마련할 수 없었고 결국 파산 신청을 해야 했습니다. 미성년자였고 빚을 지게 된 사실조차 몰랐기에 법원은 박보검에게 3천만 원 약 5억 8,800만 동의 책임만을 물었습니다. 자신의 책임이 아닌 빚을 떠안았음에도 불구하고 박보검은 여전히 아버지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1위는 한소희입니다. 한소희는 마치 부유한 가정의 귀부인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쉬운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한소희는 부모님이 이혼한 후 5살 때부터 할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녀는 고등학교 졸업 후 부모님과 거의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유명해지기 전에 한소희는 생계를 위해 여러 직업을 가졌으며 심지어 바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했습니다. 유명해진 후에도 그녀는 할머니가 나를 키웠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이사한 후에도 계속 할머니와 함께 살았다고 밝혔습니다. 한소희는 20살이 될 때까지 어머니의 빚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으로 어머니의 빚을 갚았습니다. 2024년 9월 한소희의 어머니는 2021년부터 울산, 원주 등 여러 지역에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도박장을 직접 운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내세워 운영했으며 이전에도 비슷한 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한소희가 유명해지기 시작한 4년 전 어머니의 빚 문제가 처음 공개되었습니다. 2022년에는 어머니가 한소희의 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8,500만 원을 사기친 혐의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한소희는 어머니의 빚을 대신 갚게 되었습니다. 한소희는 어머니가 자신의 이름으로 빌린 돈에 대한 책임을 지기 어려울 정도로 빚이 컸다고 고백했습니다. 빚을 갚은 후 그녀는 어머니의 문제에 대해 더 이상 책임지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녀를 대표하는 회사는 사기 피해자들에게 사과의 말을 전했습니다.